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1학년 뿌리반에 해당하는 용접재료 2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은 그 첫 번째 주차, 즉 1주차에 해당이 되겠고요. 비대면, 코로나 관계로 비대면 수업의 첫 번째 주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용접재료 2라는 강의는 뿌리반에만 해당이 되고요. 1학년 2학기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온라인 강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저에 대한 소개, 이미 알고 계신 분 많이 있을 텐데요. 아무튼 교과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몇 가지 기계재료, 즉 용접재료의 정의와 함께 기계재료 문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용접재료에 해당되는 주요 용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 특히 이러한 용어, 전문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잘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비대면 강의에 대한 안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현재 광주광역시 역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는 지난 8월 31일 개강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좀 더 이러한 비대면 강의는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어에 대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으나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쉬운 용어로 그리고 좀 더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목 용접재료 2라는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 대한 자료는요, 다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ELS라는 사이트 아시죠? 거기 자료실에 전부 영상과 파워포인트 이 자료 역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파일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PDF라는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는 이 강의 자료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 즉 보고서에 대한 자료, 기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강의는요, 우리 대학 ELS 시스템에 접속해 가지고 동영상 링크를 접속하거나 또는 ELS 시스템 자체에다가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 링크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영상을 직접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 그것을 클릭하시면 유튜브에 접속이 돼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동영상에 대한 구성은요, 매주 2시간 수업을 한 개의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가 대략 한 1시간 정도가 될 거고요. 매주 2시간 과목이잖아요. 그 2시간 과목을 연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1시간 남짓 정도의 영상으로 2시간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한 개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영상 강의가 되겠죠. 네,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보고서는 매주 한 개씩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한 개의 영상 강의가 있을 것이고 그 영상 강의 속에 한 개의 보고서가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보고서를 간단히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출하는 방법 등은 이따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동영상 강좌 보고서를 아까 한 개의 강의 동영상 내에 한 개의 보고서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보고서를 제출 기한에 맞게끔 직접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출석 인정은요,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석 인정을 하느냐, 제출된 보고서로 판단하겠습니다. 즉,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되는 주, 즉 예를 들어서 1주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2시간짜리이기 때문에요. 2시간이 결석이 됩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반드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타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강의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나 또는 지도교수님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안내된 게시물이나 또는 교수님들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반드시 따라서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담당자 또는 지도교수님께 반드시 문의를 하여 주시고요. 이 과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에게 문자를 주거나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강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면 수업, 즉 강의실 내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공부를 하면 더욱 좋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록 얼굴은 보지 않고 이렇게 컴퓨터 상으로 공부를 하고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착실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면 수업 못지않은 그러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 역시 여러분들을 비대면일지라도 보다 충실히 강의할 수 있도록 강의 자료 준비와 설명에 완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저에 대한 소개와 교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듯이 이름은 이동길이고요. 우리 지난 1학기 때 정밀 측정 공부하셨잖아요. 정밀 측정 비대면 수업을 제가 외국인이라 하지 않았겠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처음 만나는 상태인데요. 이동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 해당되는 용접재료 2와 그 다음에 내국인에 해당되는 기계요소 설계 1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우리 대면 수업을 할 때 보다 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제 휴대폰 번호를 아예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 휴대폰 번호는 010-2531-7424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이 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강의 방법과 교재는 방법은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고요. 교재는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못 보는데 기계 재료 또는 재료 용접 재료라는 책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용접 재료에 국한하지 않고 용접 재료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기계 재료 플러스 용접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계 재료에 대한 책이 있으셔도 좋고 또는 용접 재료 책이 있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학과 사무실에 물어보셔가지고 구입을 하셔도 좋고요. 정 구입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없어도 좋다. 다만 이 강의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충실히 공부를 해 주셔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접을 함에 있어서 용접 재료를 알고 용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과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석 점수는요. 학교 규정에 따릅니다.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 아마 2시간짜리 과목이기 때문에 출석 점수는 15점 만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난 학기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출석 점수가 어떻게 가는지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동영상 강좌를 열어놓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그냥 끝에까지 보지를 않고 다른 것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 강좌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나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즉 시험을 보실 때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강좌를 보면서 메모도 하시고요. 아니면 이 강좌 PDF를 출력하셔가지고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공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그때 체크도 하시고 또는 설명도 써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학점 이야기인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는 별도로 매 강좌마다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걸 채점해 가지고 출석 점수를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보고서를 또 낼 겁니다. 그것은 출석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고서 점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학과 사무실이나 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아닌 실제 종이로 제출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제가 2번 정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중간고사 보기 전 또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기 전에 보고서는 별도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점수 배정은요. 뿌리반 우리 출석 점수 15점, 그 다음에 과제 점수 15점, 즉 보고서 점수입니다. 출석은 여러분들이 매 강좌마다 제출을 할 그 보고서를 가지고 15점 만점으로 배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별도의 보고서를 내드리면 그걸 제출할 사람에게 한해서 15점에 대한 배점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요. 중간고사 35점 만점, 기말고사 35점 만점 해서 전체 합이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점 만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뿌리반 5반, 뿌리반 1개 반에 대해서만 상대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상대평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1등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서열을 내놓고 이 해당되는 퍼센테이지만큼 학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A 이상은요, A나 A 플러스는 40% 미만을 주고요. 만약에 10명이라면 4명, 3명밖에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3명, 4명을 못 줘요. 미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C 플러스 이하는 20% 이상,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반이 지금 10명이라면 2명 이상은 C 플러스 이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규칙에 맞게끔 이 점수를 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다른 과목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요, 재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재료 문제인데요. 이게 일반 기계재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용접재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용접재료에 대한 정의를 공부할 텐데 이것도 다 용접재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거고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금속 재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강, 2번 철, 3번 주철, 4번 세라믹.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강, 철, 주철, 여기 강철이라는 뜻입니다. 뒤에가 철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철, 여기도 철, 여기도 철이네요. 세라믹은 뭡니까? 세라믹. 세라믹은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일 볼 때 쓰는 그런 변기,
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세라믹이죠. 그래서 금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4번 세라믹이 되겠고요. 다음 중 합금이 아닌 것, 영어로는 alloy라고 하는데요. 합금. 자, 금속이 합해진 거가 합금입니다. 그럼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금속은 순금속인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이 합해진 게 합금입니다. 뒤에서 배웁니다. 강, 황동, 청동, 크롬. 자, 강, 철이죠, 스틸. 철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금이고요. 황동, 청동 역시 동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크롬은 단일이죠. 자기 혼자입니다. 그래서 합금이 아닌 것은 크롬이 될 겁니다. 자, 이 위에 또 문제가 있죠. 금속 재료에 비해 가볍고 성형성이 양호하여 경량화가 요구되는 기계나 구조물의 구성료로서로 사용되는 기계 재료는, 자, 금속 재료에 비해서 가볍다. 그리고 성형성이 양호하다. 성형성,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이 성형성입니다. 그래서 만들기도 쉽다. 금속은 펴서나 구부려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성형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뭘까요? 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금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습니다. 이건 아마 이 다음 시간 가야 배울 겁니다. 합금, 아까 합금 대략 공부를 했었어요. 합금은 아닌 것은 해서 크롬이었는데요. 합금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금은 나중에 이제 2번째 시간에 배울 텐데요. 합금을 만드는 이유는요, 더 강해져요. 자기 혼자 했을 때보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강도가 커지고 경도도 커집니다. 이렇게 강도, 경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러한 전기적 성질이나 이런 것들은 나빠집니다. 순수한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배우니까. 자, 아래 자동차 부품 중 내마멸성이 요구되는 부품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이 용어를 모르면 못 푼다는 얘기예요. 내마멸성. 내마멸성이 뭐냐? 마멸이 잘 되지 않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즉, 잘 마모가 되지 않, 즉 닳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우개로 문지르면 지우개는 잘 닳아서 없어지잖아요. 짧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은 뭐냐? 자, 마찰이 많은 경우, 마찰이 많이 있는 곳에 사용되는 재질은 내마멸성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항상 마찰을 일으키는 부품은 내마멸성이 요구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내마멸성이 요구되는 부품의 대표적인 게 베어링입니다. 베어링은 항상 휘전하는 축을 받치고 있죠. 그래서 축이 휘전할 때 같이 슬라이딩이 됩니다. 이게. 따라서 이 베어링 같은 경우는 내마멸성이 요구가 된다. 해서 이 문제를 대략 보면 용어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용어들. 이런 것들도요. 이런 것들도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열 전도율이 뭐고, 전기 전도율이 뭐고, 강도, 경도는 뭔지, 내마멸성이 뭔지. 그래서 용접 재료 또는 기계 재료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러한 용어들, 핵심 용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요,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는 용접 재료란 뭐냐라는 것부터 해서 두 번째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원소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시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뒤로 가셔가지고 좀 더 다시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익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용접 재료란 이렇게 공부를 해보죠.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용접 재료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면 되느냐? 자, 키포인트로 말을 하면 용접할 기계 재료, 즉 기계 재료,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기계 재료에다가 용접에 필요한 소모품을
용접한 게 용접재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기계재료. 자, 예를 들어서 강. 용접을 하고자 하는 게 스틸이에요. 강. 그 강에다가 용접에 필요한 소모품. 자, 용접봉이 있겠죠? 용접봉.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소모품이라는 얘기는 써서 없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강 플러스 용접봉 또는 가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용접 재료다. 그래 따라서 기계 재료보다도 범위가 더 넓죠. 물론 용접할 기계 재료입니다. 용접이 안 되는 재료는 용접 재료에 속하지 않겠죠. 네. 기계 재료에는 세라믹이 들어갑니다만 용접 재료에는 세라믹은 없습니다. 세라믹은 용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돌을 용접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용접 재료, 영어로 welding materials란 압력 용기, 압력을 받는 용기입니다. 컨테이너, 압력을 받는 용기 등과 같은 각종 시설물에 대해 용접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용접 작업에 소모되는 소모제의 일체를 말하며 용접봉, 플럭스, 가스, 백킹, 와이어 및 파우더 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거. 용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실 테니까 플럭스, 가스, 백킹도 아시겠죠? 네. 자, 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접에 쓰이는 와이어나 파우더,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게 바로 용접 재료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계 재료가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 용접할 재료는 그 일부분일 거고 그 재료 플러스 용접에 필요한 소모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용접 재료란 용접을 할 기계 재료, 즉 알루미늄, 철, 뭐 이런 것들, 그 재료 더하기 그 용접에 필요한 소모품을 모두 통틀어서 용접 재료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계 재료는 뭡니까? 기계 재료. 물건이나 물체, 즉 기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물질, 이게 모든 요소, 즉 재료를 갖다 기계 재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계 재료가 이 화면만한 크기라면 이 중에서 용접을 하는 재료는 이 정도 있겠죠. 다는 아니겠죠. 이 재료를 용접할 재료 더하기 이 용접에 필요한 소모품, 이것을 용접 재료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죠? 그래서 용접 재료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부터 자, 기계 재료 뭐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자동차의 미래의 자동차입니다. 미래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 자동차를 만드는 재료를 봤더니 강, 스틸, 주철, 소결 재료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죠. 나중에 기회 되면 공부하겠습니다. 파우더를 금속 분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바로 소결이라고 합니다. 소결 재료. 동, 우리가 말하는 카파라고 하죠. 아연, 알루미늄 등의 금속 재료로서부터 고무, 유리, 플라스틱, 접착제, 섬유 등의 비금속 재료까지 약 3만 개의 부품으로 이게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만 개. 자, 그러한 이 재료들, 비금속 재료까지 해서 3만 개의 부품으로 이 자동차가 만들어진다. 네. 자동차는 보통 한 3만 개 정도 되고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10만 개가 넘습니다. 네, 그러한 부품들이 모여서 전체의 제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강, 주철, 소결재료, 동, 아연, 알루미늄 이런 등의 금속 재료와 고무, 유리, 플라스틱, 섬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비금속, 금속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비금속. 그죠? 네. 금속, 비금속, 금속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금속 재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을 보시면 차체나 그 자동차 문 보면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철로 되어 있죠. 그리고 범퍼, 앞뒤에 있는 범퍼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용접에 사용되는 것은 플라스틱은 용접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용접은 아니기 때문에 용접할 수 있는 재료에다가 그 용접에 필요한 소모품을 합해서 용접 재료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이러한 재료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대량 공급, 즉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대량,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가공 생산성과 품질의 균일성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값이, 코스트가 싸지고 안정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 재료, 그 재료를 용접을 해야 좋은, 값싸고 좋은 제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요, 금속의 성질과 주요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금속의 성질, 자, 금속은요, 어떻냐라는 주요 용어를, 자, 물리적, 그 다음에 화학적, 기계적 성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금속의 물리적 성질입니다. 금속. 자, 물리적 성질. 자, 봅니다. 비중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용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중. 영어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영어 공부를 같이 하신다 생각하시고, 영어로는 그래비티입니다. 그래비티. 자, 그래비티라는 영화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걸 비중, 그래비티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사도시일 때 물체의 무게와 같은 체적의 물의 무게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시 기준입니다. 순수한 물의 사도시 기준으로 똑같은 물체의 무게 대 그 부피와 똑같은 물의 무게의 비입니다. 비. 따라서 물의 무게 기준으로 그 재료의 무게를 판단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의 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위. 그 주사위가 있으면 그 주사위하고 똑같은 크기의 물, 그것 대비 그 주사위하고 똑같은 크기의 재료, 철이면 철, 이렇게 어떤 게 무겁습니까? 철하고 물하고 똑같은 크기라면 철이 무겁겠죠? 쇠붙이가. 그래서 철의 비중이 나오는 겁니다. 철의 비중.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사위가 있으면, 똑같은 주사위가 있으면요, 물의 크기만한 주사위, 똑같은 이건 물이고요. 이거분에 철 또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거의 주사위가 있어요. 그 무게를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의 비중은 얼마가 될까요? 물 주사위 크기의 물분에 또 물이잖아요. 똑같은 크기. 그럼 무게가 같겠잖아요. 4도씨일 때니까. 그러면 두 개가 같으니까 1분의 1이 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물의 비중은 1입니다. 1. 그러면 비중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물보다 무겁다, 가볍다? 1보다 무겁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똑같은 크기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요. 여기에는 물을 가득 채웠고요. 여기에는 지금 AL,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을 가득 채웠습니다. 알루미늄 크기가 이만해요. 그리고 물의 크기가 이만합니다. 크기는 같아요.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알루미늄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이게 1보다 크겠죠. 물보다 알루미늄이 더 크니까. 자, 이번에는요, 똑같은 크기의 물이 있고요, 똑같은 크기의 철이 있습니다. 철을 Fe2라고 합니다. 철이 있어요. 어떤 게 무겁습니까? 철이 더 무거워요. 따라서 분자가 분모보다 크니까, 자, 이럴 때서 이것도 1보다 크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도 물이고 여기도 똑같은 크기의 물이면 무게가 서로 같을 거 아니에요. 같겠죠. 따라서 분자 분모가 숫자가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1분의 1이니까 1이 됩니다. 1. 그래서 물의 비중은 1이라고 하면 돼요. 1. 이해하시겠죠? 자, 알루미늄이 무겁습니까? 철이 무겁습니까? 똑같은 크기라면 철이 더 무겁죠. 우리 알루미늄은 가볍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중이, 이쪽이 철이 더 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이. 그래서 철은 보통 비중이 7.9 정도가 되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중을 나타내는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원리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87년 이탈리아의 시라쿠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기하학을 공부한 아르키메데스는 나선식 펌프를 발명했고, 나에게 긴 막대기와 받침대를 놓을 장소를 주면 지구를 들어올리겠다고 말한 지뢰의 원리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는 물리학, 수학, 공학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와 부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탈리아 시라쿠사의 왕은 축하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서 왕은 신에게 바칠 왕관을 만들어 오라고 왕관 제조업자에게 황금을 주었습니다. 왕관 제조업자는 약속한 날짜에 멋진 왕관을 만들어 왔는데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관 제조업자가 왕이 준 황금의 일부를 빼돌리고 대신 은을 섞어서 왕관을 만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결국 왕도 왕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왕관의 무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왕관 제조업자가 가져간 황금의 무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소문이 사라지지 않자 화가 난 왕은 최고의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를 불러 왕관에 금 말고 다른 성분이 섞여 있는지 알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쉽게 풀릴 것 같았던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잠시 쉬기 위해 물이 가득 찬 목욕탕에 몸을 담갔습니다. 당연히 물이 흘러넘쳤겠죠. 그때 아르키메데스의 머릿속엔 번쩍하고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뛰쳐나와 왕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레카는 그리스어로 알아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르키메데스는 무엇을 알아낸 것일까요? 흘러넘친 물의 양은 왕관의 부피와 같습니다. 만약 불순물이 섞였다면 순금의 부피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낸 것이죠. 양팔저울에 무게가 같은 두 왕관을 올려놓으면 수평을 이루지만 이 상태로 물속에 담그면 순금이 부피가 더 작아서 물에 의해 받는 부력이 더 작기 때문에 순금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왕관을 녹이지 않고도 순금으로 만든 왕관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었답니다. 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아르키메데스라는 과학자가 그렇게 은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를 알아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화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곧 비중이라는 겁니다. 비중. 해서 이러한 비중을 잴 때도 실은 공기 중에서 무게를 재고요, 물속에서 무게를 재면 비중이 나오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정의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비티, 비중이란 4도씨일 때,
자, 순수한 물은 4도씨일 때 이 온도가 다르면 무게가 달라져요. 물도 온도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부피라 할지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 또는 밀도입니다. 밀도분의 밀도, 무게분의 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똑같은 최적의 물의 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분의 내가 재고자 하는 그 물질, 물분의 내가 재고자 하는 물질 무게 이렇게 하면 비중이 구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무, 우리 흔히 사용하고 있는 나무가 물에 보통 뜨죠. 물에 가라앉는 나무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물에 뜹니다. 자, 그 물에 뜨는 나무는 물보다 무게가 더 작을 거예요. 따라서 비중이 0. 얼마로 나가겠죠. 물이 1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0. 얼마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성질에서 첫 번째 비중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두 번째 열팽창 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열팽창 계수 영어로 보니까 summer은 열이라는 뜻이고요. expansion은 확대, 팽창 그런 뜻이고, coefficient 이것은 계수라는 뜻입니다. 숫자라는 뜻입니다. 숫자.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하면 열팽창 계수 또는 열을 선이라고 써서 선팽창 계수라고도 합니다. 자, 선팽창 계수, 열팽창 계수는 우리 지난 1학기 때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했을 것도 같은데요. 그 재료역학 시간에 혹시 했을 것 같은데 알파라고 보통 쓰는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의미는요, 온도가 1도씨 상승할 때 팽창한 크기와 팽창하기 전의 크기 비입니다. 즉 본래 크기분의 팽창한 후의 크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팽창이 됐느냐를 나타내겠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재료가 붙어 있는데 현재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열이 발생이 되면 이게 팽창이 되겠죠. 늘어나겠지 않습니까?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재료는 재료마다 각각 팽창하는 크기가 달라요. 어떤 것은 빨리 늘어나거나 팽창이 됩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또는 동일한 온도에서 어떤 재료는 10이 늘어난다면 어떤 재료는 5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열을 가해지면 일반적으로 재료들은 다 팽창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스틸, 철도 열을 받으면 늘어납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양이 재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철이라고 했습니다. 철. 밑에 있는 것은 구리예요. 구리. 그래서 이 두 개의 재료는 구리는 열 팽창 계수가 높다. 즉 잘 팽창이 된다는 겁니다. 철은 열 팽창 계수가 작아요. 따라서 열을 가해지면 얘는 조금 늘어나는데 밑에 구리는 팽창 계수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휘어져 버리죠. 만약에 두 개의 재료가 열 팽창 계수가 같다면 여기에 반듯하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반듯이 늘어날 건데 아래에 있는 재료는 팽창을 더 많이 하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게 곧 열팽창 계수라고 하고요. 영어로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열팽창 계수를 한번 대표적인 걸 찾아보겠습니다. 아연이 30.2로서 아주 크고요. 그 후에 알루미늄, 망간, 은, 구리, 금, 니켈, 철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몰리브덴, 텅스텐 이런 것들은 열팽창 계수가 작은 거죠. 자, 아연, 알루미늄, 망간, 은, 구리, 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봤더니 철과
그 다음에 구리 이 두 개, 철은 11이고 구리는 16입니다. 만약에 철과 아연을 썼다면 더 많이 휘어지겠죠. 열팽창 개수 차이가 더 크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열팽창 개수 차이를 이용해서 많이들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대표적으로 열팽창 개수 차이를 이용한 제품, 다리미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미, 일정 온도로 가열이 되면 다리미에 발열되는 그러한 전원 램프가 꺼지죠. 즉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차단이 되어서 다리미가 과열되는 걸 막습니다. 네, 그게 곧 이러한 이 열팽창 개수를 이용한 그러한 내용이 되어서 실제 우리 저기에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팽창 개수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전기 다리미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초의 전기 다리미가 생산된 1950년대 후반부터였는데요. 이후 가전 산업의 발전과 전기 생산 증가로 전기 다리미의 사용은 점차 확대되었고 그 기능과 형태 그리고 디자인도 한층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디자인, 정확하고 빠른 온도 조절 장치, 아래 위로 움직이는 수직 회전 코어, 뾰족한 앞끝으로 어려운 부분도 쉽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다리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몸체를 이루는 기체부와 열을 발생시키는 니크롬선이 들어있는 발열부, 마지막으로 다리미의 바닥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바이메탈이 있는 접속부로 구성됩니다. 방금 바이메탈이라고 했습니다. 접속부를 통해서 전원이 연결이 되면 그 발열부에 전기가 흐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니크롬선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니크롬선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자유전자가 니크롬선 안을 통과하면서 니크롬선 원자 핵이랑 자유전자가 부딪히게 돼요. 그때 이제 열이 발생하는 거죠. 니크롬선과 같이 저항이 큰 전열선에 전류를 통하게 하면 열이 발생하는데요. 전기 다리미는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하단 발열부에 있는 니크롬선에 전류를 여기도 흘려 내열성이라는 말이 있죠. 열에너지로 바꾸는 열에 것입니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세라믹 발열부에서 니크롬선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를 때 그 중간에 바이메탈이라는 장치를 붙이게 돼요. 이제 바이메탈은 두 개의 금속판을 붙여놓은 곳인데 바이라는 얘기는 둘이라는 뜻입니다. 온도에 따른 열 팽창률이 금속마다 다르거든요. 네, 열 팽창률 나오죠. 전달이 되면 금속이 팽창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열 팽창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휘게 되죠. 금속판이. 그럼 금속판이 휘면서 연결부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전기가 더 이상 흐르지 않으니까 니크롬선에 열이 나지 않고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바이메탈이 연결부와 붙어 있을 때에는 전기가 발열부까지 통하게 되지만 자 보겠습니다. 일정 온도 이렇게 이상으로 휘어져서 떨어져 열 나간다는 팽창률이 낮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면 바이메탈이 연결부와 떨어져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휘었던 바이메탈이 여기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게. 자, 우리 밥통에도 이런 게 쓰여지고요. 이처럼 바이메탈을 사용한 자동 온도 조절기의 원리는 다리미 외에도 다양한 전기 제품에 적용되고 많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히터들, 전기장판,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기밥솥, 전기난로, 그리고 전기장판 등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바로 이 바이메탈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